젊었을 때 이렇게 신앙과 사명감을 가지고 3주년 2년씩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국제관계, 우리 한반도 정세 이런 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 보면 많이 든든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한반도와 주변 국제 정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또 원래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분이 45분 수업하고 그다음에 15분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45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부탁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국제정치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통일을 염두에다 두고 통일을 추구해 나갈 때 어떤 자세를 해나가야 될 건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권력 또는 파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힘의 흐름이 국제 무대에서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거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만 나라의 번영이 가능하고 평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금 작은 나라인데 주변 네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가 있는데 이 네 나라의 경우에는 다 대국이죠. 거대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 국가들인데 참 희한하게도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대 강국들이죠. 태평양 건너서는 우리 한국의 동맹국의 미국이 있고 우리 서쪽에는 거대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 러시아 또 동쪽으로 일본 이 네 나라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긴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가 딱 보니까 잘라져가지고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이런 식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아마도 중국, 대만하고 이 남북한하고 둘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국가죠. 세계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단된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네 나라 간의 그 관계 그리고 이 네 나라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의도 이게 뭐냐를 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네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의도 이거를 파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정치적인 정세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권력의 흐름이다, 권력의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게도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변수가 아니고 항상 움직입니다. 앞에서 얘기하자면은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쇠퇴를 하는 일종의 사이클을 그린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이 역사상 거대 강국으로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 온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대개 그 과거에 위세를 펼쳤던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한때 흥했다가 결국은 또 망하고 그 뒤를 또 물려받아서 어떤 나라가 흥했다가 다시 쇠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그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런 사이클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지금 19세기에는 영국이 주도했던 세기였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끝나면서 이제 영국의 파워가 기울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그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1945년 이후 지금까지 70년 남짓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전 세계의 그 정치를 주도했던 나라는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파워가 지금 쇠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지금부터 뭐 6년 전밖에 안 되죠.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서 터진 게 아니라 세계 권력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의 월가에서 터져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력의 쇠퇴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터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건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국으로서의 그 미국 내부의 일종의 어떤 긴장 상태의 완화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상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열심히 자만자고 피땀 흘려가지고 기업을 일으키는데 아주 인생을 걸어가지고 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 때에서 일구어 놓은 그 기업을 수성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 때에 와가지고는 이 손자의 경우에는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해야 되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얘기는 많이 듣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도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고생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풍요로운 상태, 긴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기업 운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쓰는 게 더 많고 돈은 언제든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하는 식의 잠재적인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반한 경영이 되고 때로는 오만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제 정치에서의 그 상황 전개되는 것을 보면 미국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아주 건강하고 희망차고 그랬던 나라인데 70년대, 80년대 이때 전정에 도달하고 특히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소련이 망하는 바람에
한때 미국 세계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최강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그 절정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2003년 기억하시다시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이라크를 공격을 하고 반테러 전쟁을 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근데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또 감수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 2003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IS라고 해가지고 지금 극단 순위파가 자기 나라 국가를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가진 그 잔인한 행동을 다 하고 테러를 일삼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2008년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력, 미국의 힘도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인식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물론 아직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4대1, 5대1 정도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미국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력은 상당히 약화된 그런 측면을 보이고, 구매력 평가지수 PP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 경제 규모를 따져보니까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섰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정도로까지 상대적인 미국의 힘이 약화된 거 아니냐 하는 게 있고, 바꿔서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1979년 이후에 그 중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해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금고에 돈이 엄청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거죠. 미국은 국가 재정도 지금 거덜이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소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 버블이 형성이 돼서 그 부동산 버블이 월가의 그 이 파생 상품에 엮어져가지고 버블이 꺼지니까 금융위기가 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그 정반대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무 안 써가지고 저축이 지금 산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거꾸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빚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빚을 대주는 국가가 중국이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은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우리가 세계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중국 아닙니까? 이 중국이 과거 150년 동안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서 모욕을 당해왔는데, 이제야말로 이제 그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고 이제 크게 좀 한마디 할 때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중국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옵니다. 10년 이후에. 그래서 서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예를 들자면은 환율을 가지고 위안화를 결상하라 하는 요구를 놓고서도 미국과 중국을 부딪히고, 또 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그 문제 놓고서도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놓고서 코펜하겐에서
2009년도 연말에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개도국에 앞장서가지고 개도국들을 이렇게 모아서 앞장서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그랬거든요. 등소평의 유군이 뭐냐면은 실력을 키워라.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른바 도광량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조용히 실력을 키워라 당분간 이런 거였는데 이제 중국이 그런 노선을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국가인 중국은 좀 더 기세를 지금 떨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미국, 기존의 대국인 미국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승 세력과 기존의 대국과 일종의 긴장 상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오늘 한반도 정세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한반도는 참 어찌 보면은 기구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얼마나 국제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 1890년대 이때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을 때인데 이제 조선 말기죠. 이제 조선이 아주 힘이 빠져가고 있었던 상황에 주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주 이 조선을 탐내고서 마우성을 쳤었죠. 서로 먹으려고. 근데 거기에 이제 라이벌들이 일본이 있었고 청나라가 있었고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한국과 동양,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동양의 국가로서 유교권이라고 할까, 그러한 문명권의 변방에 처해 있었던 나라인데 서방 제국주의 세력들이 밀려 들어오는 그 19세기 중엽 후반에 재빨리 변신을 한 거예요. 한 20년 사이에 재빨리 변신을 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서방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배운 거를 갖다가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대로 써먹었죠. 그래서 한반도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나라들이 있었다. 이게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죠. 근데 차례차례 이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 1904년에 노일전쟁이죠. 이 두 전쟁에서 이기죠. 근데 1894년 청일전쟁을 할 때 그 청일전쟁의 계기가 된 것이 동학혁명이었죠. 전봉주 의사가 이 동학혁명 발단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놓고서 이 조선의 조정이 열강을 갖다가 외국 세력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거기서 부딪힌 게 청나라하고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청나라가 져가지고 큰 피해를 보죠. 큰 피해를 보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을 침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텐데 그 임진왜란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일본이 뭐라고 조선에 요구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영을 치러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치러가는데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여기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바로 중국이 우려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해양 세력 일본은 대륙 세력인 자신들을 침략을 하는데 항상 한반도를 루트로 삼아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이 아직도 지금 현재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 머릿속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그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느냐? 바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통일된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다 줄 건가? 이득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전쟁도 그렇고 임진왜란도 그렇고 한반도가 처해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의 상황도 참 복잡한데요. 2차 대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편이 되고 독일, 일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른 한편에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전선에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싸워서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소련이 이쪽 일본 쪽에 이 태평양 전선에도 참전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언제 참전하래? 빨리 참전을 해달라. 그래야 서로 협조를 해서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에서 우리가 협력이 가능하고 사실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이겠죠. 소련이 좀 그 부담을 함께 져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참전을 안 합니다. 언제 참전을 하느냐면은 미국이 원자탄 2개를 나가사키, 히로시마 2군데에다가 투하를 해서 일본의 항복이 불가피하게 됐었죠. 그때서야 부랴부랴 참전을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일본군을 갖다가 공격을 하면서 만주 일대로 해서 한반도로 막 내려옵니다. 8월달에 1945.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은 우리가 다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이 전해졌는데 한반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련군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니까 가만히 놔두면 소련이 한반도를 다 점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38선 아이디어입니다. 38선을 나눠가지고 남쪽은 미군이 일본 군들을 갖다가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38선 동쪽에서는 소련이 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38선이 협정이 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반도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딱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우리가 원치도 않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이 되고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우리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걸 좀 짚어봅시다. 미국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 1세기 전서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1905년에 노일전쟁이 끝나는데 그 노일전쟁을 끝내는 정리하는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인데 이게 미국 동부의 조그마한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사이에서는 그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한 이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한 데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이쪽 그 동아시아 지역에 깊은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고 일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하고 주로 협력을 합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세계 전략, 미국이 가장 최강대국이니까 자유진영의 최강대국으로서 세계 정치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공산 세력을 유럽 쪽에서 견제하고 아시아 쪽에서 견제해가지고 더 팽창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그 동맹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 동구권과 소련의 그 영향력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세력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의 나토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동맹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는, 견제하는 그런 일종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질서에서 세계 자유진영의 최강국으로서 리더 역할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서의 이 미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 동맹이 없다 그러면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이 공산 세력, 과거의 공산 세력을 억제할 그러한 그 도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동맹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일본이 중요하고 한국은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응을 했죠.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공산 세력을 막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놔둬가지고 한반도가 적화된다면 이건 도미노 현상처럼 동아시아 전반에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도 공산화되는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5 이 한국전쟁 후에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고 동맹이 체결이 돼가지고 그 후에 한미관계가 동맹관계가 심화되어 왔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안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안보, 외교 이런 쪽은 다 미국이 맡기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경제 발전에만 힘쓰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그 요시다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1955년에 발표한 그런 전략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무장을 안 해요. 대신 그 일본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게 한미동맹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한국의 역할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을 방어해주는 이 전방 기지 비슷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한미 동맹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죠.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미동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1차 핵위기, 그 다음에 2002년 후에 불거진 2차 핵위기, 이 두 번에 걸친 그 핵위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안타깝게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미국 사람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주변 네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아마 이 네 대국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분단 상태가 현상 유지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속으로 바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분단이 돼 있는 것은 북쪽의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남쪽의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이 두 세력이 적당하게 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세력 균형이 한반도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적당하게 나뉘어져서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대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골치 안 아프니까 이런 상태가 좀 계속 해줬으면 할 겁니다. 왜냐? 만약에 이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이 된 한반도가 어디로 튈 것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냐? 통일된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 대륙 세력을 이렇게 포위를 하면 어떡할까? 이거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 민족주의 문제가 있는데 역사 문제가 있고 한일 간의 중일 간의 역사 갈등이 있는데 통일된 한국이 중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일본을 비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지 않겠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나름대로 또 이 통일된 한국이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대륙 쪽으로 붙으면은 어떻게 할까? 이게 또 걱정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현재처럼 분단이 돼가지고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능하다면,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기를 희망하겠죠, 속으로. 한국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아마 그 사람들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요, 통일을 꼭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는다고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현상 유지가 되었으면 하더라도
북한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상황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동독의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뭐 동독을 누가 뭐 소독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었죠, 소강소들이. 근데 역사적인 흐름의 그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 내부적인 어떤 불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이 온다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따져보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에서 아마도 가장 통일에 우호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 일단 통일이 되면은 그거는 한국이 주도해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국인 한국이 주도해가지고 통일을 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죠. 이 입장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북한의 경제난 이런 거 해결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난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봐. 협력할 거라고 봐.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한미 동맹은 우리의 미래를 보아서도 자산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해야 될 그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죠. 왜냐하면 통일을 정말로 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일본이 한때 잘 나갔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요시다 독트린의 그 전략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경제 발전에만 매진한 결과 세계 제2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왔죠. 물론 이제 3, 4년 전에 중국한테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 20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완전히 침체가 돼가지고 저성장, 장기 침체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0%, 1%, 뭐 1.5%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주 그 장기 침체에 빠졌어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다른 한편에서 8%, 9%, 10% 뭐 이렇게 그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연 10%에 가까운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두려워지겠죠. 저렇게 중국의 힘은 커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그 걱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참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완전 그 노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동력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텐데 일본 사람들이 폐쇄적이어가지고 이민도 잘 안 받아요. 한국은 그래도 동남아에서 여러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이제 쇠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자민당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뭐라고 할까 복잡한 국내 정세에 진전이 있었는데 이 일본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요즘에 와가지고는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을 한 이후에 한 2년 전에 집권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살려보겠다 해가지고 가진 노력을 다 해오고 있죠.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반대다는 그런 정책 그게 지금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인기가 30~40%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을 하고 선거를 다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다음 달 중순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베 신조가 경제를 되살리는 그런 정책을 하나를 들고 나왔고 두 번째로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일본의 헌법은 옛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군정 치하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어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평화헌법이에요. 근데 전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아베의 경우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른바 집단 자위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행사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은 한국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하기 힘든 정책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왜냐? 미국은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정 적자가 아주 누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방비로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역할을 강화시켜주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좋아해요. 아베 정권을 지금 상당히 잘 지내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이 역사 문제. 이 아베가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스케가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전범입니다. 전쟁 범죄자입니다. 그 사람이 외손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그 할아버지의 세계관,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2차 대전의 그 전쟁 과정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별로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이 퇴행적인 그런 발언들을 여러 가지가 하고 있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반발을 했죠. 야스쿠니 신사 이런 데도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그 퇴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작년인가 일본 국회에서 국제사회에는 침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차 대전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졌지 뭐 침략 그게 뭐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고 하는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저는 그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일본과의 관계에 중시하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국제적으로 합의된 침략에 대한 조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거는 당신들하고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부정하는 그런 말아니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의 미일 관계와 그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 국제 질서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가 조용히 있냐? 그런 문제. 그래서 마치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당신도 좀 자제하고 당신도 자제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동북아시아 정세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찌됐든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하고 연합전선을 갖다 형성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도에 올해 새로 총리로 당선된 사람이 모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아베 총리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을 벌써 방문을 했죠. 모디 총리가. 그 다음에 호주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합니다. 또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데 잘 알다시피 필리핀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지원을 해주고 베트남에도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반중 연합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이 일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자기네들과 함께 반중 연합전선에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서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곤란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또 그것이 중국에게 던져주는 어떤 여러 가지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당신네들을 반대하는 연합전선에 일본과 같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힘든 거죠. 북한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법을 논의하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속으로는 좀 미온적일 겁니다. 한반도 통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한 8천만 가까이 인구가 되고 경제 규모도 엄청 커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은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이 통일해서 아주 다이내믹하게 치고 올라오면은 속으로 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을 중요시하는 나라고 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를 잘하고 강화를 시켜나가면서 일본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도록 잘 설득을 한다면 일본도 협력을 해올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일본과의 그 역사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하지만 잘 그 관리해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북은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시고. 예. 국제 정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10년 후로 연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이제 우호적으로 반응하거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걸 연기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작전 통제권의 그 환수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돌려받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는 한국이 그만큼 성장했다. 그 정도로 국력이 성장했고 군사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북한이 안보 문제를 놓고서 우리를 파트너로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관한 하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안보 문제가 나오면 우리 파트너는 당신네가 아니고 미국이야. 왜냐?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지 않죠. 또 주변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안전한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네들의 파트너로 이렇게 대우를 해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 전쟁이 터진다. 그런 경우에 이 작전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미국으로부터 몇십만의 군대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걸 안 믿어요, 요즘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보낼 여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긴급 상황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쳐요. 그거는 이미 오래 전서부터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온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